엄마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을 보도한 당일 작년 10월 24일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특검 방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1차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차에 걸쳐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실제로는 특검을 막겠다는 계획부터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1차 사과 후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의 대면 조사 역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 대변인단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3월 2일,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헌재는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판단하겠다는 헌재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라.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아주 힘든 날이에요. 네. 많이 못 주무신 것 같네요. 내 눈을 바라봐 주세요. 어때요? 네.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원래 내 얼굴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오늘 유난히 힘이 듭니다. 자, 주말에 쌓인 뉴스가 많아요. 네네.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네. 네,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최종 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고 또 최종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달 내내 매일 했는데 뭘 시간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박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 또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나온다고 해서 시간을 따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나오면 질문을 받지 않고 혼자만 최후 변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안 나오겠다. 그러는 사이에 3월 13일은 지나가는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전략으로 거의 2달 내내 지내왔어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든 시간을 1월 말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있었죠. 네, 1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은 3월 13일을 지나 가느냐 마느냐로 바뀌었어요. 네, 성공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략은. 더 이상 이런 요청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헌재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판단에 따라서는 결론이 나겠죠. 3월 13일 이전에 날지 안 날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검찰 조사부터 성실히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조사 받겠다 하다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그게 했었는데. 이제 벌써 넉 달 가까이 전에 한 얘기예요. 네.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아무리 받는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지만 절대 안 받잖아요. 네. 이 특검 대면 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안 받는다에 제가 500원 걸어서 이미 500원 땄고요. 네. 저희 PD가 모를 뿐 땄어요. 땄고 특검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안개 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면 조사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라는 건데요. 대통령의 신분과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래 조사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는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저기 청와대에도 그 시설물을 빼고 운동기구를 들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과 같이 청와대에 계시고. 네네. 윤전추 행장관요. 네. 건강은 좋으신 것 같은데 여하간 만약에 이제 특검에게 청와대 그 대변인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다면 질문지를 미리 달라. 예. 돌발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건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사전 질문지를 주더라도 그걸 묻고 나서 답을 하는데 또 물어버리면 사전 질문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제한한다든가 조사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딜을 했겠죠. 네. 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우리가 파악한 능력과 부합하는 태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특검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네, 만약 그렇다면 사실 대면 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면 조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예. 근데 이제 절대 받지 않는다였는데 저는 받을 가능성이 10% 정도는 이제 올라왔다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조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10% 정도는 있다 이제. 예, 그런데 특검 수사 마무리 기간이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28일까지거든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물론 보통 때라면 어떻게든 밀어서 때우겠지만 계산을 한참 하겠죠. 잠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특검이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10% 정도는 좀 올라갔다고 봐요. 제로에서. 다음 수는요? 네, 야 4당 원내대표가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결정 시한은 내일까지 해달라라는 겁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최종변론 헌재 관련 그리고 연장 사안은 저희 각각 중요한 사안이라 잠시 후에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팀이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래 언론에서는 뭐 한 2, 3일 있다가 할 것처럼 했는데 당일날 바로. 네, 전격적으로 엄청나네.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했다는 건 영장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불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다 맞춰놓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거죠. 예, 다 썼다라는 거죠 이미. 예, 써놓고 부른 거죠. 자, 사실상 남아있는 주요 인물 중에 유일하죠. 네, 우 전 수석이요. 네.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관련 주변 인물들 중에 구속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병우 문제수. 네. 근데 이제 수사가 제일 진척이 안 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장은 청구됐어요. 예, 청구됐는데 어떤 내용들로 청구됐는지 거기 뭐 보강된 증거 이런 관련 뉴스도 많이 있죠. 네, 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 경찰청장인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또 민간인 우리은행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나 우리은행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하는 일이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자료가 최순실에게 건네졌고 첫 번째. 네네. 그다음에 거꾸로 최순실 씨가 자필로 쓴 포스트잇과 함께 그 자료를 다시 민정수석실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또 중앙선대의 보도입니다. 각각 두 가지 보도죠, 이게. 이게 헷갈리는데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자료가 왔다는 보도하고 또 하나는 포스트잇이 붙여서 그 자료가 민정수석실로 도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보내라라는 최 씨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보낸 자료에는 뭔가 메모가 담겨 있었겠죠.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의 자료를 받을 일도 없고 더욱 나쁜 것은 받은 것을 이런저런 포스트잇을 붙이고 메모를 해서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지. 네. 사실은 이 사람 안 돼. 민정수석실이 최종이 아니고 최순실이 최종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드러내는 정황인데 이렇게 보강됐겠죠. 예. 네, 장시호 씨가 제보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장시호 씨는 이제 되돌려 보내는 거를 알려준 것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뉴스예요. 헷갈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된 최순실. 네네. 우전수석 장모가요. 장모가 최순실 씨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관계를 드러내는 간접적인 정황들이네요. 네, 우전수석이 출석 이번에 할 때도요. 여전히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예. 원래 뭐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구속된 분들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미얀마 대사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렇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2시간 들어간 지, 예. 원래 다 모른다는 사람들만 구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는 안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오히려 미얀마 대사는 구속 안 됐습니다. 아직. 네네, 안다고 그렇죠. 하고. 예. 안다고 하는 분들은 구속 안 시키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싫다는 분들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일을 돕는 미얀마 현지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TV조선 직접? 보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 관련된 녹취 파일이 있는데요. 일명 김수현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2,000개 넘게 있는 파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걸 다 틀어야 된다고 하는 중인데. 예, 그렇죠. 2,000개를요. 예, 그거 틀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리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군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측근인 유상영 씨가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섭이 형한테 전화 왔는데 여기서 호섭이는요. 미얀마 사업체 대표 이름인데요. 이노섭 씨입니다. 이노섭 씨가 현지 브로커죠. 네, 뭐 브로커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최순실 씨에게 지분을 나눠준. 네네. 예, 그리고 최순실이 이 사업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사업이라고 장시호에게 얘기했던 그 사업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현지 브로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죠. 네. 호섭이 형한테 전화 왔는데 VIP한테 직접 전화를 좀 받았나 봐, 한 통. VIP가 산업비서관, 행자부 비서관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대. 배석하라고. 임국장 배석시키라고. 이런 녹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당시 수석과 정만기 당시 비서관 등과 함께 K타운 관련된 회의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했습니다. 지시가 이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뉴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사업이라고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한 그 회사를 현지에서 진행하던 현지 브로커 미얀마 그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직접 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요.
MITS라고 해서 이노섭 씨 회사 이름이 직접 쓰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관심이 많았어요. 최순실 씨 사업에. 네.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계속 드러나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 쓴 권력의 흔적은 참 많은데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일반적인 업무를 위해 쓴 흔적이 너무 없어요. 대통령 업무를 언제 하셨나 모르겠네. 지금 드러나는 게 다 최순실 사업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얘기밖에 없어가지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우회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말했다라는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정범실로? 예, 네. 예. 지난해 9월 24일에 이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승마 훈련을 우회 지원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난해 9월 24일 안 전 수석 수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성 땡땡 명마 관리 방식 임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주신 뉴스네요. 네. 우리가 며칠째 보도했던 이게 말 세탁이 아니라 네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 그 뉴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로운 뉴스네요. 그러니까 안종범 다이어리 종범 실력으로 하죠. 사실 이 다이어리 몇 건이 없었다면 네, 그렇죠.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그 김영환 다이어리처럼 다이어리가 없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청와대 안에 자기들끼리 대화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명마 관리 방식을 이제 바꾸라는 뉘앙스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9월 24일이라는 때가 언제냐면 당시가 요 관련 뉴스를 제일 처음 보도한 것은 경향입니다. 네, 그렇죠. 요 사안은 경향이 계속 특종을 하고 있는 보도인데 그때 이제 최순실 씨 독일 말을 삼성이 지원한다. 이 보도를 처음 했을 당시에요. 네, 바로 전날 했었습니다. 네, 9월 23일.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제 소위 게이트가 터지는 초반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정황이 있다. 이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경향이 쭉 이 보도는 계속 특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날 임대인데 변화를 관리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메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짧게만 썼지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실제로 임대였거든요. 계속 얘기했지만 네. 최순실 씨가 불만을 가졌던 게 이 비타나라는 말의 패스포트 말에도 네. 패스포트가 있습니다. 말의 이 신분증이죠. 신분증에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렇죠.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방식인데 임대 방식 바꾸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때 야 이거 들켰어 바꿔. 이 말도 있지만 임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말도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성 관리 방식이 문제다. 임대라서 들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기에는 소위 임대 방식을 바꾸는 계획을 그때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때. 왜냐하면 이 메모가 있은 직후에 3, 4일 후에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간단 말이죠. 네, 독일로요. 네. 네. 그래서 말세탁으로 유명해진 블라드미르 네. 말을 계약을 하는데 방식을 바꿨죠. 첫 두 마디 말은 소유는 삼성전자고 방식은 임대. 그리고 계약의 대상은 비택. 비덱이요, 비덱. 예. 예. 잘못했어요. 예. 비덱 스포츠입니다. 비덱 스포츠는 최순실 정유라가 100% 소유한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요. 예. 예. 독일에 있는 본인들이 세운 회사죠. 그 회사와 삼성전자가 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잖아요. 임대해주고 계약은 비덱하고 하고 비덱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비덱에 돈을 꽂아주고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비덱이 빠져요. 비덱이 빠져버리고 비덱은 들켰으니까 이미 말 중개상에 등장하는 거죠. 예. 헬그란트. 예, 독일 덴마크 사람입니다. 덴마크. 예, 예. 이 양반하고 삼성이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예, 예. 250억대 계약을 맺었대요. 네. 그리고 2020년 동계올림픽까지 돈을 미리 준 겁니다. 계약의 형식을 이 헬스 그란트에게. 그리고
그로부터 최순실은 특혜를 받는 거죠. 현스 그란트에서 이 말을 사는데 엄청 싸게 사는 거죠. 네네. 네. 그 비탄 하나를 주고 차익만큼만 해서. 그렇게 이제 3쿠션으로 말을 넘긴 이 방식의 변화를 이 다이어리에 이 말 들킨 다음날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 방식이 임대인데 이거 변화를 시켜 문제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어요. 보니까 최우선 과제예요. 등장만 하면 최순실 씨가 문제가 등장하면 다 해결해주고. 참. 다음 뉴스는요? 네, 김정남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국적인 리정철 씨가 체포됐습니다. 또 주요 남성 용의자가요 모두 북한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배우설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인데요.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전문 요원의 범행으로 보기에는 악의가 맞지 않다라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한겨레 신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아니고 악의. 악의. 예.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뉴스라고 했는데 명백히 북한임을 스스로 천명하거나 IS는 보통 그렇게 하죠. 혹은 아예 북한인 줄 모르게 하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은밀한 암살인 척하면서 들킬 수밖에 없는 단서를 다 남기고 있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 부자연스러운 만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맨 처음에 여성들이 택시 타고 도망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여성들이 아마도 상대가 김정남인 것조차도 모를 거다고 근데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했었는데 또 이상한 거는 이 스파이인데 다 자기 여권으로 다 출입길 기록을 다 남기면서 4명이 막 단체로 움직여요. 만약에 훈련된 스파이면 가짜 여권 정도는 쉬운 일인데 그리고 그 여성이 체포된 후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집에 있어요, 그냥. 말레이시아 집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체포된 사람이 고도로 훈련된 북한 스파이, 소위 블랙 요원, 신분을 알 수 없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며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사람이 CCTV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암살에 연루돼서 자기 정체를 다 폭로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하간 분명한 거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사건은 이면 틀림없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사건이면 틀림없다.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저희가 이제 탄핵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탄핵 기각설이 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이 기각설 관련해서 이 보도를 가장 먼저 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했거든요. 한 2주 전쯤에. 이분을 저희가 잠깐 연결해서 짧게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설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하셨는데 우선 현재 어떤 설이 나와 있는지 총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짧게. 여러 설들이 있는데 한 80% 정도는 기각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연기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각설은 어쨌건 현재 구성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재판관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2명과 더불어 한 분의 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분을 여권과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의 또 극우층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라는 게 이제 기각설의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2달 전부터 유사한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보도 찌라시라고 하죠. 그렇죠. 찌라시 같은 데서도 돌고 또 정치권에서 보면 무슨 분석 자료 문서 이런 식으로 돌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보셨죠? 네네, 양쪽 다 찌라시 형태, 그리고, 페이퍼 형태, 그리고 또 각종 인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까지. 원래 이런 큰 사건에는 이런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있긴 있는데,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설에 불과할 지연정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건데, 법조계 내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소위 이제 확실한 두 분과 나머지 한 분을 설득 중이다. 그래서 총 3명을 기각설로 설득 중이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저도 벌써 열흘도 넘게 전에 듣기 시작해서 지금 꽤 많이 퍼져 있던데. 네네. 혹여 이런 찌라시 말고 출처를 좀 밝힐 수 있을 만한 이 설의 출처 중에 제법 제법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사를 쓰셨을 때는 믿을 만한 어떤 출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뭐 당연히 실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제가 서초동이라 그러죠. 법조를 8년 정도 검찰 법원을 출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 오래 하셨군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역으로 저에게 한 달 전쯤부터 이 서초동에 좀 보수 쪽 성향이라는 고위 그 층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로 와서 처음에 이 설의 존재를 알게 됐었고요. 역으로 전화 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정치권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 이 맞는 거냐라고. 저는 현재는 지금 정치부 기자니까요. 네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쯤 저한테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그런 전화들이 처음에 한두 통 왔을 때는 뭐 그냥 누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화가 연달아 오고 또 그 무렵쯤에 역으로 또 정치권의 인사가 서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라고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들이 성향과 그리고 활동하는 그 폭이랄까요? 저희 흔히 어디라고 분류가 된다는 쪽의 인사들이 좀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잠깐만요. 어디로 분류가 된다는 건 좀 정당한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이념지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보다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극우 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쪽의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썰들이 특히나 기각설들이 제가 처음 들었던 건 한 달 전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제 사실화되면서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야권 인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말을 거론한 게 지난 7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를 조금 밝힌 상태에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소위 법조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법조계 아는 인사들이 이런 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재판 성향이라든가 정치 성향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그렇죠. 예. 이거 완전한 설이기에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확인차 전화를 한 게 시작이고. 네. 그리고 거꾸로 정치권에서도 정치부에 지금은 계시니까. 네. 역으로 확인온 전화들도 제법 많고. 근데 그 인사들이, 극우로 분류될 만한. 네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거기서 기각이 중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성향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특정을 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난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나 그 정치,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게 초선이라든가 아니면 법조계에 하루 이틀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서 점점 보도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보도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저는 계속 느껴졌고 확인이 돼서 좀 아니란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제가 썼을 때도 난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썰이 만약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맞는 이야기라 그런다면 썰이라는 거를 기사에다 쓸 리가 없죠. 그렇죠. 나는 좀 있는 듯이 기사의 제목을 썼겠지만 저는 이게 이 썰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도의 바탕으로 한 각자 믿는 것들을 서로의 프레임 안에서 내가 법조인한테 물어봤는데 맞다더라. 법조인은 내가 정치부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게 진짜 진행된다더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서로의 통화 내지는 그런 것들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퍼지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썰이라고 흘러가기보다 경각심이나 내지는 아니라는 쪽의 내용을 한번 써줘야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법조계 취재하고 정치부에 있다 보니 이게 기정사실 실제인 것처럼 흘러나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고 싶었던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썰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흘렸던 아니면 일부라도 근거가 있던 간에 추가 취재를 좀 해주시고 저희도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런 설이 있었다는 것만 짚고요. 네. 추가 취재를 하시면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취재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정재호 기자였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네. 네. 한두 가지 준비하신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3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초반만 해도 1월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3월 13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이제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이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3월 2일 아니면 3일. 네, 예. 헌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려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3월 2일 날 혹은 3일 날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헌재가 당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예. 3월 한 10일경쯤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재의 일정, 공개된 일정을 일단 교란을 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꼼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연기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통상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완성해서 선고를 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예. 3월 2일 내지 3일 이 연기 요구는 일단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3월 2, 3일 날 헌재에 나오겠다는 그 명분으로 삼아 특검의 대면 조사를 예. 또 회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목적이군요. 근데 헌재가 만약 이걸 받아주면 3월 13일 이전의 판결은 시간상 어려워지는 거죠.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이정미 재판관은 큰 축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미세한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초 2월 24일 변론 종결일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2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정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최후 진술하고 싶다면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8일 이때로 변론 종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3월 13일 예. 전 선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측의 일관된 전략은 어떻게든지 뒤로 밀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연기하면 이제 최후 진술 가지고 또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3일을 요구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쭉 밀었는데 그대로 당겨서 받아들이더라. 이거 헌재의 입장들이 물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3월 2, 3일 변론 종결이 아니라 다른 카드들을 또 계속 제시하면서 결국 3월 13일 선고를 연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사자로 탄핵 심판의 당사자이자 대통령인데 최후 진술은 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예. 이 별도의 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또 한참 칠갱이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을 하는데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 측이나 국회 측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방법, 증거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한테 묻지 마라라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도 법조에 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공리, 하나의 진리, 하나의 뭐 어떤 그런 그 코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분들의 해석 방향은 아주 뭐 국민들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아 아주 요상한 그런 해석이죠. 요상한 해석.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조문을 들고 계속 한다 안 한다를 실갱이하며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아니 뭐 물론 그겁니다. 예. 그거라는 것을 제가 모두에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밀어넣고 봐서 헌재가 쑥 받아들이면 이 헌재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카드들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3월 13일 연기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요 바로 앞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이제 그 세간에 돌아다니는 기각서를 듣긴 하셨죠. 기각설이요? 예, 헌재는 결국 기각할 것이다. 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상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를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거꾸로 의원님한테 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라고 이제 과거 동료들도 전화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각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대행이 혹시나의 절차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비교적 유연한 헌재 재판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원래 탄핵소추결서에 뇌물 부분이 적시가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본안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7시간 반의 심리 끝에 결국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명분만 주지 않으면 저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정말 이것을 뭐 증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각설에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서를 들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법조계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신빙성이 전혀 없어 아예 없어라고만은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큰 고비를 이재용 영장 발부로 인해서 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 혼자 이거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셨군요. 아유, 속이 시커멓게 탔었죠. 그렇군요. 근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실제 이 탄핵 심판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도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서에 삼성의 뇌물 공여와 대통령 최순실 측의 뇌물 수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속영장의 발부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 9할 능선을 넘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유죄가 판명된 건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입증됐다 상관관계가라고 해서 발부가 된 거라고 보면 이것이 헌재 판관들에게 판단을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도광에 대해서 입증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네, 제가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뭐 비교적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뭐 비슷합니다.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보면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속이 시커멓다고 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잠깐만 얘기해 보자면 기각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저도 문서도 받고 기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의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히 흔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흘러나오기 마련인 찌라시 내용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오히려 이 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럴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했었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어떤 말씀을 저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예.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기각서를 부풀리고 하는 것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지지 세력들에게 힘을 주고. 예, 힘을 주죠.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대우각성 사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꿈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풀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거로서는 탄핵을 뭐 120% 충분히 할 만큼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탄핵돼야 되고 그런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국면,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적 입장을 선택하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걱정을 하셨죠? 걱정했습니다. 예,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면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검찰 조사나 응하겠다고 했던 과거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 특검 대면 조사도 하겠다는 말은 계속 있지만 하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일 내지 3일 헌재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는 그 딱 첫 번째 목적은 이달 말 2월 28일로 수사기간이 만료 예정인 특검의 대면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저는 꼼수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재판을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검의 대면 조사를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받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지금 영장 실질심사 할 텐데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았는데요.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시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말들은 정말 많았는데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우선 거기서부터 하죠. 예, 어떤 혐의들입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등이 혐의고요. 개인 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특별감찰을 방해한 죄가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해서 찍어내기 한 것,
그 다음에 뭐 오늘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 방치했느냐. 이건데 이게 직무유기 내용입니다. 근데 언론에 하나 터졌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 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이철성 경찰청장에 관한 인사에 개입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목은 참 많은데요. 이 건들로 이게 구속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건인지는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 발부가 될 겁니다. 일단 혐의 내용이 많고요. 그 중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 특정한 목적, 즉 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여러 경로로 수사에 임했던 특검 수사에 임했던 우선 수석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건도 안 되는 거를 불러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네. 본인 스스로도 사실 법 엘리트 아닙니까? 사실은 법에 관해서는. 예,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예. 해박한 법률 지식도 있고 또 뭐 특검이나 검찰에 있어서 가장 잡기 어려운 것이 우병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처음부터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 태도로 보아서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건도 안 되는 걸 불러 사람 괴롭힌다고 막 화를 냈다고 하니까 뭐 선후배였을 테니까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장 확실한 혐의 중에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사실상 그 당시 검찰의 수사를 잘못 유독해서 엄한 예를 들어서 비선 실세가 있느냐라는 문고리 4인방이 어떤 정윤회를 포함해서 어떠한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검찰 수사는 완전히 그냥 그 문건 유출에만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 보니까 현직 검찰 중에 우병우 사단들이 건재합니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겁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면 다 의원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측이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특검 연장 사안은 저희가 사실 잠시 후 3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 의논사항이니까 1차적으로는. 예. 네, 여쭤보겠지만, 그 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 대해서 한마디만 논평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 맞습니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누굽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바타와 같은 존재거든요. 예, 그것을 열어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연장이 안 돼도 의원님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예, 모든 걸 안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엔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지금 못 이야기한. 그죠? 한번 뵙죠. 네, 그 뒷이야기는 그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어준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3부입니다. 어제 오전 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특검 연장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이 회동을 제안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은 72시간 비상행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 네. 이 비상행동에 들어가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그 특검 수사가 28일이 시한인데, 28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게 되면은 삼성 이외에 재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이 스스로가 그렇게 28일 이후로 한 달간 연장하도록 돼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해와서 정당한 요구이므로 반드시 이건 수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여론조사 보면은 전 국민의 한 78%, 80% 가까이 헌재 판결도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특검 연장도 한 70% 가까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나오긴 하는데. 네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그 연장 71 플러스 30일, 30일은 당연히 요청하면 연장해준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이게? 애초에 여야가 당시 새누리당 시절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볼 때 원안이 본 수사 기간이 100일이었어요. 예. 100일이었는데 당시에 그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100일로 하면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70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30일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30일 연장하는 자신들이 제기를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일로 부족하면 30일 무조건 연장하는 거다. 그건 당연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이제 본 것인데 예. 이제 와서 연장을 더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애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을 바꾸는 건 뭐 특기니까요, 원래. 특기긴 한데 저희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국민 대다수가 연장에 찬성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석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3분의 2가 넘는데 이런데도 이것이 어려운가 의아해하거든요. 왜 어려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국회가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합의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당이 3분의 2가 넘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 당이 반대하면은 교섭단체인 다른 당이 반대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탄핵 그 소추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서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통과되는 걸로 해서 200석 넘게 234명이 찬성해서 통과됐는데 일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힘들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직권상정 경우에도 원내 대표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직권상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누리당이 악용해가지고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선 좀 나눠서 따져보자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 처리해주면 애초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합의한 대로 연장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내일까지 특검 연장 입장을 알려달라고 그 원내 야 사당은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지금 특검을 연장해줄 리가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지면은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뭐 법정 대리인이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지금 권한대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직의 권한대행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스스로 조사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 탄핵감이죠, 사실은. 저도 그 논리에는 동의하나 전망은 안 해줄 거라는 게 훨씬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그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좀 이성을 갖고 있다면은 이걸 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해야 촉구할 것이고요. 네네. 저희들은 뭐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이제 비상행동으로 농성도 들어갑니다만은 그 황교안 총리가 즉각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찾아갈 거예요. 연담 신청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총리가 대표님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그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그럼 사적인 걸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이건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맡든지 해야 될 일이죠. 네, 고등학교 동창인 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죄송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하여튼 공식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 황교안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죠?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리고 수사 인력이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수사를 기한 내에 다 하기 힘들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재벌들의 죄를 갖다가 덮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밝힐 건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제 검찰의 정신에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일에 특검이 28일까지 하게 되면요. 28일까지 이제 그 연장이 되지 않아서 종료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일반 검찰에게 넘어가는데 일반 검찰이 우병우 수석 등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검찰은 지난번 수사에서 삼성등 재벌들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이들을 수사하는 것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보장을 해줘야죠. 자신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까지 박수 받는 거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박수 받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점만 봐도 그죠? 안 하실 것 같다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달라고, 뭐, 아마 일반인들은 뭐, 답답하니까, 황교안 측에 뭐, 전화를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뭐, 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연장을 안 해주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애초에 법 자체가, 네. 대통령의 승인하에 연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낸 법은 당시에 이제 이전 법의 문제 때문에 검찰이 특검이 판단하면 국회 통과만 하면 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새로 다시 특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예. 뭐 지금 얘기하기는 섣부릅니다만은 일단 현재 특검이 연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이게 1번이고, 예. 네네. 아니면은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예.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해서라도 28일 전에 개정해서라도 현재 특검의 연장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 그러려면 이제 23일이 국회 본회의가 이제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네네. 23일 날까지 황교안 총리가 못하겠다 그러면 23일 날에도 직권상정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면은 네네. 현 특검은 28일 끝나더라도 바로 특검법을 갖다가 3월 국회에서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더라도 어떤 특검이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길은 우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되었던 바이고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23일 날 지금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라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23일 날 직권상정인데 이게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인 자유당이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 네. 합의해 주지 않아도 직권상정하는 사례를 또 만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부담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갖다가 여야 원내대표들 합의 없이 밀어붙였죠. 네네.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국회법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들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그 조항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는데 네네. 국가 안위와 관계 있다라고 또 의장이 판단하고 용단을 내린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정세균 의장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 사항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네네, 그렇습니다. 직권상정을 할 의지가 있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여야 합의를 해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직권상정도 안 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새로운 법안을 3월에 만들어서라도 지금 현재 특검은 해체하고 절차적으로는 해체되더라도 다시 똑같은 팀으로 새로운 법안으로 3월에 다시 특검을 발족시키는 법안을 제출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그 법안이 제출돼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 여론 앞에 여론을 받아들여야죠. 항복해야죠.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법원에서도 이재용 부의장 구속영장 발부되고 하는 마당에 끝까지 누구를 갖다가 비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마도 자기들끼리는 기각서를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각될 거고, 기각되면 특검은 당연히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은 들어보셨죠? 예,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설은 들어보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당의 포지션이, 이 바른정당, 예를 들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법사위에서 이거가 통과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현재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부터 일단 막혀 있습니다. 권선동 위원장이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절대 반대하겠죠. 이분은 김진태 간사가 반대해도 또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죠. 법사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도처에 지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법사위부터 통과가 되기 어렵고 남는 거는 여기를 통과해도 직권상정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검이 이 사안을 다루지 않으면 검찰로 돌아가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많이 다뤘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검찰로 돌아가서 과연 재벌들을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런 걱정이 크신 거죠. 네, 검찰이 지난번 특검에게 이 사건을 넘기기 직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혐의를 발견해내지 못한 점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그냥 강제 모금에 그냥 억울하게 피의자처럼 그렇죠. 그 말고는 뇌물과 관련해가지고는 적극적인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혐의를 갖다가 계속 잘 유지하고 더 파헤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차동욱 검찰총장 나와서 본인이 이제 직접 검찰총장을 해본 분이니까 더더군다나 잘 알 것 같던데 이런 재벌 수사나 또는 우병우 수사나 이런 라인들이 계속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라인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못했던 건 결국 되돌아가도 못한다. 그리고 네, 그렇죠. 검찰이 인력이 100배가 넘는데 특검이 겨우 20명으로 2달 만에 이 정도 왔는데 100배가 넘는 인력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꼭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는 다들 국민들도 생각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군요. 일반 국민들이 이 답답함을 표현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특검법이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은데 통과가 되었고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그렇게 3분의 2가 넘게 통과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압박 때문이거든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장 힘이 있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들끓는 어떤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그게 이제 벌써 촛불도 좀 익숙해졌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네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72시간 비상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황교안 대행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더 줘보겠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원래 고등학교 때 친하셨습니까, 혹시? 예, 그 당시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좀 달랐지만은 또 같은 학교 동창으로서 교분은 있었죠.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나올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행이 대행이 된 거는 대통령이 지금 유고 상태 아닙니까? 탄핵소추 당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까지 그리고 탄핵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대통령이 그간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겠지만 두 번째는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이 벌어지던 그 수년 동안에 법무부 장관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당사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이 유죄란 뜻인데 그러면 국무총리는 같이 책임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지 나는 대통령 하겠다라고 나온다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갖다가 부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고 그 정도로 막갈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킨 건지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각될 것이고 기각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행을 내려놓고 그때 출마하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각된다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각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기각된다, 설사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새누리당이 바라는 대로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온전하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갖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이 온전하게 원래대로의 위치에 가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조기 대선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죠. 그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권 얘기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처 아닙니까 지역구가 의원님 경남지사면 네. 홍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글쎄요. 그분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전히 또 재판도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대부분 판결 대부분 법리. 예, 그래서 뭐 네. 아무나 대선이라는 것이 그런 뭐 범법자들, 우범자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막 나오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로 예. 내부적으로 경선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심상정 후보 뭐 정의당이 촛불 국면 내내 그렇긴 합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명확하게 뭐랄까요 대선 구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은 뭐 각 당의 경선이 완료되지 않은 채 여러 당에서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몇 개월째 지금 이제 뭐 자웅을 겨루는 상황이어서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좀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지지세가 형성이 안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가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은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후보대로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어느 정도의 그 합당한 또 지지율을 기록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왜 출마 안 하셨어요 이번에? 아예 정의당에 훌륭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훌륭한 후보. 아니 심상정 대표하고 경선을 하셔야 그나마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유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월 가면은 당연히 선거에 따라서 예, 그때 평균 기온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평균 기온. 아니 그건 전망이고 제 말은 대표님은 왜 이번에 출마 안 하셨냐는 거죠. 예. 가위바위보에 지셨어요? 예. 아니요, 뭐 훌륭한 후보들이 많은데 저까지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후보 중에 심상정 대표밖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유, 그 강상구 후보도 이번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훌륭한 후보입니다. 사실은 더 있는데 뭐 다 나가지는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스튜디오에 모시면 저희가 한번 전하기로 하고 마무리로 제가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SOS를 치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네네. 힘만으로는 특검 연장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은 그러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행에게 주로 전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 예. 에게도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범죄자를 비호하느냐,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 정말 어찌 보면은 수십 년 만에 다시 없는 기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누굴 이롭게 하느냐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하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책임 있는 그 황교안
원하는 대응과 또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에게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에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세균 의장에게도 마지막 수단으로 직권 상정도 고려해 보라고 전화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우리도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고 오셨는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 잘 또 매듭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세균 의장이 전화 너무 많이 받아서 항의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라는 말씀을 제가. 근데 정세균 의장보다도 1차로는 1차로는 황교안 총리에게. 그렇죠. 그러면은 연장을 갖다 승인하면은 이제 법 개정 없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걸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직접 하시죠, 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친절한 AS. 오늘은 제가 친절하려고 해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잘 못 쉬면 이렇게 되나봐요. 노골노골 AS로 몸이 노골노골 합니다. 문자를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상우 씨, 저는 40대 중반 진짜 보수인데, 파란 집에 사시는 그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평소 김원준 씨를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한 정치 이슈에 전 국민이 80% 정도로 같은 뜻을 표현한 저걸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소녀 동상 이거 거기 두면 안 된다. 100%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녀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계속 둬도 된다. 100%일 것 같은데 70%입니다. 그렇게 명백한 사안도. 80%는 정말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국론이 자꾸 분열됐다고 그러는데 국론은 헌정사상 최초로 통일된 겁니다. 이 정도면 거꾸로 봐야 돼요. 80%가 이게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분들은 이때까지 나온 뉴스만 가지고도 의견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론 분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언론은 자꾸 국론 분열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된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부천 시내버스 5번 기사님이 방송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기사님 이름은 모르겠고 외모가 계란형입니다. 이건 무슨 문자인가요? 외모가 계란형이라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까? 계란은 털이 없잖아요. 아니면 딱딱하다는 뜻인가요? 얼굴이? 자, 부천 시내버스 5번 계란형 얼굴 기사님은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버스 타시는 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계란형 시내버스 5번 부천. 계란형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 이름도 얘기를 해야죠. 회사 이름만 얘기하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인 모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작가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노골노골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글쎄 지금 표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럴 때 혼자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제가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미국. 원래 방송에서 미국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요새 이 미국 얘기는 전 세계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오늘이 일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정한 대통령의 날이에요. 그런 날도 있어요? 네,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날이냐면 2월 20일이 아니라 2월 달의 세 번째 월요일이 미국에서 정한 대통령의 날이라는 건데 그게 대통령을 꼭 이렇게 찬양을 한다 처음에 그런 의도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을 미국의 대통령의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날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셋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항상 해마다 그 즈음이면 그러니까 2월 달이면은 역대 대통령 이 평가 순위를 매겨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아, 그렇죠. 오바마가 역대 12위 했다 뭐 이런. 네, 그런 거 이번에 보도가 됐었죠. 해마다 이제 보도가 되는데 항상 보면은 1, 2, 3, 4등 정도는 변하질 않아요. 그건 수십 년, 수백 년 전 사람들. 네.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참. 1위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에이브라함 링컨. 2위가 조지 워싱턴.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가 티어도 루즈벨트. 여기까지는 변하질 않아요. 해마다. 그건 본인들이 미국인들 지금 그런 여론조사 인간은 미국인들이 교과서에서 보고 그렇죠. 사실은 배우고 잘한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 결과 발표도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제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정치학회에서 하는 발표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역사학자 전문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국민들 상대로 조사하는 것하고 전문가 상대로 조사하는 것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1, 2, 3위는 다 바뀌지 않는데 그 뒤 중간 순위가 조금씩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보다 조금 위로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 전문가들 사이 물론 이제 엉터리 대통령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에게는 좀 과대평가가 됐다. 이런 평가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됐다. 오히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위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이번엔 또 8위에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위가 됐고 레이건 대통령이 9위인 건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일단 그 보수층에서는 거의 또 더군다나 같은 세대에 있었고 실제로 봐왔고 그리고 보수적인 대통령답지 않게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 좀 딱딱하거나 군인들 출신이거나 아니면 연설도 딱딱하게 하는데 이 레이건은 굉장히 유머가 넘쳤고 그렇죠. 영화배우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는 카터하고 어떻게 전임 카터 대통령하고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캐릭터. 카터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지하고 연설도 재미가 없고 캐릭터가 좀 많이 달랐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나 참 재미가 없다라는 양반이었고 좀 진지한 노잼 진지한 노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말 유머스럽게 잘하고 영화배우 출신이고 그런 레이건의 좀 어떤 그런 그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12위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15위로 나왔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보통 이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하고 가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하게 마련인데 오바마 대통령 12위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취임 초기의 그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던 편인데 그러니까 즈음에서 지지도 보통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통령들이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지겹기도 하고 국민들이 좀 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그 퇴임 당시의 지지율은 거의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라는 도우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 오기 전이었는데요. 아니 트럼프 후보자로 보기만 해도 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겠다 나온 사람들을 보니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도 사실은 인기가 높지 않았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그래서 두 사람을 봤더니 오바마가 참 잘하는 거였구나. 이만한 사람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앞으로 4년 후, 딱 4년 후면은 물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재선이 아니라 임기를 다 못 채울 거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저는 취임 전부터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4년 후에 정상적이라면 4년 후가 되겠죠. 또 2월 달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순위. 그랬을 때 트럼프가 몇 위로 나올까? 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미 취임 초기 지지율로는 꼴찌를 기록했고요. 예. 꼴찌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취임 한 달 만에 탄핵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원래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그 후보를 공격하기 마련인데 대통령이 된 초반에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올 때마다 느끼는데 공장장님은 그 국제 뉴스 쪽으로 굉장히 회박하세요. 아니 사실은 국내외라고 해주십시오. 국내외.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불리해요. 워낙 바깥쪽 소식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저는 뭐 꼭 나오면 꼭 이게 전문가 아닌 것 같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실제로 좀 많이 제가 혼자 얘기하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도움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역대 첫 국정 지지도 이번에 미국에서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지표가 45%가 나와가지고 아까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셨죠. 68%였어요. 초반에 지지율이. 네. 그다음에 제일 높았던 것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72%를 기록을 했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 전체네요. 전체가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50%는 넘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일단 당선됐고. 일단 좀 밀어줘야죠. 상대편에서도 이제 좀 넘어온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나면. 그렇죠. 네. 그런데 50%가 안 되는. 처음이에요. 역대 처음으로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45% 그러니까 50%가 안 된 대통령은 역대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건 워낙 낮아. 12%가 지지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 같은 경우 25%였어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 퍼센테이지가 45%예요. 이것도 역대급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안 좋을까? 아니, 한 달 만에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탄핵도 원래는 처음에는 탄핵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장난이겠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98만 명이 넘었어요. 서명자가. 굉장히 진지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탄핵까지 진짜 갈 건가? 이런 진지한 그 뉴스가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한 달 된 대통령을 두고 주류 매체가 이게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절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런 소재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임 전에도 그랬지만 취임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보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보도 많이 됐었죠. 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번개같이 쏟아냈어요.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25건을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임기 초반 한 달 만에 이렇게 25건이나 행정명령을 낸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가 싶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취임 당일날이었죠. 아마 오바마 케어 규제 완화. 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전임 및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난 이건 노리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이슬람권 7개 나라의 국적자랑 이민자들 입국 제한하는 행정명령.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키스턴 엑셀 송유관, 다코타 접근 송유관 이런 것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재검토한다 이런 거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죠. 그 언론 미국 그 언론들하고 사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주였죠. 우리나라에서 그날이 이제 그 김정남 사망 사건 그때 그걸로 그 뉴스를 많이 묻혀버렸는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어떻게 보면 선임 보좌관 굉장히 백악관의 높은 자리인데 마이클 플린 그 보좌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러시아와 내통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임기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는데 결국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탄핵에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분이 그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되기 전이고 그럼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으로 그 러시아 대사를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풀어주겠다고 논의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그 미국판 최순실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리 가까운 어떤 그 측근이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경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게 아니냐 하는 의혹과 그 의혹에 대한 그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었죠. 그렇죠. 오바마 말기에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우려를 표명한다 하고 이제 오바마는 내려갔는데 그런 일이 미국 사람들 머리에 남아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풀어주려고 해? 왜? 그거를 사전에 미리 취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물론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과연 알았겠는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물론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요. 몰랐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은 자기는 몰랐다는지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클 플린 이 사람도 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이 거짓말까지 들통이 나는 것이 우리 지금 탄핵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은 우리가 선배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진짜로. 이번에 또 왜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들통났냐면은 녹취록으로 또 들통이 났습니다. 녹취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냐. 그래서 불거지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드러났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정윤회 문건 들켰을 때 이게 이제 정윤회가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그렇죠. 문서 유출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까지 다 하시는데. 트럼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일이 나니까 누가 이거 제보한 거냐. 그렇죠. 제보자 색출하자. 이거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게 트럼프의 워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저는 왜 이런 걸 다 알죠? 이상하네 진짜. 그래서 밤샌 거예요. 항상 월요일 날 이 코너 잘해서 국제뉴스 밤새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봅니다. 국제뉴스를. 우리나라가 이 국제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참 재밌었던 구호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 구호가 훌륭한 구호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아니 우리는 이미 세계 안에 있잖아요. 어디를 다시 또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위 섬나라 의식이 되게 강한 거예요. 섬 아닌데도 우리 이미 다 세계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고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하여튼 그 섬나라 의식이 있는데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제 코너 시간 빼지 마시고요. 근데 그래서 국제뉴스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 색출부터 하자고 하니까 소장님 저를 해박힘이라고 불러주세요. 해박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후 인선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면 방향이 능력 있고 어떤 신망이 두텁고 이런 게 아니고 자신에게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는가.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결국은 이 탄핵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의 각을 세우면서 나쁜 언론이 워딩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나쁜 언론이 참 나쁜 언론이다. 참 나쁜 언론.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게 돌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열렬한 지지층. 그렇죠. 코어 지지층. 예, 코어 지지층을 믿고 이렇게 정면만 보고 돌진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물론 지지층이 그 우리나라처럼 15% 20%는 아니고 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많았어요. 물론 처음에 그거를 다 쳐내고 났더니 15%가 남은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럼 쳐내고 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너무나 좀 비슷하다. 이게 그 장난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설마 임기 초반에 탄핵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러다 정말 되는 거 아니야?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탄핵 그 제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저 몇 분까지예요?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과 정치의 절충형이라면은 미국은 전적으로 이제 정치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장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끊으면 안 되죠. 제가 말을 끝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안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의원이었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임상훈 의원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